이 집에서 담배 피고 문신 보이면 열차려 들어간다. 조직도 이렇게 안 빡셨어요. 어머님 담배만 잠깐 피고 올게요. 전직 707 특임대 여군 시어머니 대 전설의 조폭 며느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 피 튀기는 시월드가 지금 바로 펼쳐지는데. 하지만 그 둘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었죠. 그 둘 사이에는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었는데. 결국 서로에 대한 증오의 끝엔 서로를 닮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이야기를 만들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적한 전원마을, 오래된 단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집 곳곳에 설치된 8대의 CCTV가 마치 요새를 연상시키죠. 이 집의 주인은 조말자, 올해 60살의 전직 707 특수부대 여군 출신입니다. 새벽 5시 반 말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죠.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 팔굽혀펴기 50개를 연달아 해냅니다. 진돗개 명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자 말자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명돌아, 오늘도 경계 근무 수고했다. 며느리 적응 훈련 2주차 보고해. 명돌이는 마치 이해하듯 한 번 짚고 말자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말자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라, 깍두기통 옆에 소주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냉장고에 소주를 이렇게 대충? 말자는 즉시 며느리 강유라를 떠올립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유라가 들어온 후로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강유라 30살. 양인이파 일대 두목 김학기의 손녀이자 3대 두목 김두팔의 딸로 할아버지가 세운 조직에서 실제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조직 생활을 정리했지만 몸에 밴 습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방에서 담배 냄새와 함께 유라가 나타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어제 입었던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죠. 팔뚝과 어깨, 등 전체를 뒤덮은 화려한 문신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용, 장미, 해골, 봉황, 한자까지 온갖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쉬어 있고 어제 술 냄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라야, 아침부터 담배 피웠어? 아, 네. 잠 깨려고 한 대 빨았어요. 밖에서 피웠습니다. 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냅니다.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술을? 해장용이에요. 어제 동욱이랑 좀 마셨거든요. 유라는 소주병 뚜껑을 따며 말합니다. 말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봅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술을 마셔? 그것도 집에서? 한 잔만요. 속이 좀 쓰려서. 유라는 소주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자는 기가 막힙니다. 유라야, 이 집엔 규칙이 있어. 담배는 밖에서 피우되 하루 한 갑이야. 술은 저녁에만 소주 한 병이야. 아, 그런 규칙이 있었나요? 몰랐네요. 유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답합니다. 오히려 조금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죠. 그리고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녀. 그 문신들 좀 지우면 안 되니? 온몸이 다 문신이라 지우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름 멋지지 않나요? 유라는 팔을 쭉 뻗어 문신을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등에도 큰 봉황 문신이 있어서 민소매를 입으면 다 보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조폭이라고 소문내고 다닐래?
그 말에 유라는 당당하게 웃으며 가슴을 펴고 답합니다. 양인이파 김학기의 손녀 강유라. 제가 또 거짓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말자는 유라의 반응에 완전히 당황합니다. 그때 마침 유라가 슈퍼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유라를 알아봅니다. 누님. 두 남자는 급하게 뛰어와서 90도로 인사합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 새끼들 잘 지냈냐? 네. 누님 덕분에 저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누님. 그래, 수고해. 앞으로도 일 깔끔하게 해. 네. 누님. 두 남자는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하고 사라집니다. 말자는 대문 앞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또 누구니? 우리 양인이파의 막내들인데 저랑 몇 번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귀여워하죠. 유라는 태연하게 답하며 담배를 꺼냅니다. 점심 무렵 동욱이 퇴근하자 말자는 즉시 상황을 보고합니다. 동욱아, 유라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담배 펴댔어. 그리고 조폭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 엄마, 유라는 이제 조폭일 접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이제는 평범한 며느리로 봐주세요. 동욱은 애써 변명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동욱아, 그렇게 착하고 싸움도 할 줄 모르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조폭이랑 사랑에 빠진 거야? 말자는 한숨을 내쉬며 지난 상견례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시아버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정중한 모습에 안심했었죠. 하지만 식사 중에 유라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래, 직장은 어디인가? 아버님, 저는 양인이파에서 일했습니다. 양인이파? 그 뉴스에 나오는 조폭 조직 아닌가?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동욱 씨 만난 이후로 이제는 누구 안 팹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시아버지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충격으로 2달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말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해합니다. 유라의 막장 발언이 시아버지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자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지만 그 순했던 동욱이가 가출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며 부모와 척을 지려고 하는 탓에 마침내 결혼을 승낙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폭 며느리와 살아갈 아들이 걱정되어 1년 정도만 말자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한 것이었죠. 저녁 시간 고기를 구우면서 유라는 소주를 연달아 마십니다. 세 병을 혼자서 다 비우는데도 얼굴이 전혀 빨갛지 않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작전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합니다. 작전명 며느리 길들이기, 목표 술, 담배, 조폭 습관 규제, 예상 난이도 최고 수준. 한편 유라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더니 진짜 빡빡하네. 나도 양인이파에서 15년 버텨온 강유라인데 질 순 없지. 유라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웃습니다. 조직에서 15년을 버텨온 유라에게 시어머니 하나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달 반이 지나자 말자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술 냄새는 베란다를 넘어 집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성 마을에는 김장철을 알리는 배추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나오고 있었죠.
말자는 이번 김장을 며느리 교육의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이번 주말에 마을 김장하는 날이야. 김장이요? 우리 마을 전통이거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수백 포기씩 담그는 거야. 말자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마을 이장 아주머니가 며칠 전 찾아와서 말자야, 새 식구도 데려와라고 부탁했거든요. 며느리 교육엔 김장이 최고지.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예의범절도 익히고. 말자는 이미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장 현장에서 유라의 거친 면모를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압박을 가하면 유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전 김치 담글 줄 아는데요. 내가 아는 건 대충 담그는 거고 우리 동네는 전통 방식이 있어. 김장 당일 말자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군복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작업복을 차려입고 김장 도구들을 점검합니다. 유라야, 옷 좀 단정하게 입어.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 나가는 거야. 이 정도면 단정한데요. 유라는 검은색 긴팔 티셔츠를 입었지만 소매를 걷으면 팔뚝부터 손목까지 죄다 문신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자가 유라를 데리고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머, 말자야. 이게 새 며느리구나? 네, 유라라고 해요. 말자는 자랑스럽게 소개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거친 인상과 문신이 힐끗 보였거든요. 김장이 시작되자 말자는 유라에게 세세하게 지시합니다. 유라야, 배추는 이렇게 잡고 양념은 이만큼씩. 하지만 유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김치를 담기 시작합니다. 배추를 한 손으로 휙휙 돌리며 양념을 발라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어머, 저 아가씨 김치 담는 솜씨 좀 봐. 어디서 배웠을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라의 김치 담그는 솜씨는 말자보다도 훨씬 능숙했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거칠고 빨라서 마치 깡패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유라야, 좀 천천히 해. 너무 성급해. 이게 빠르고 좋은데요. 양인이파 주방장도 이렇게 담그거든요. 유라는 태연하게 답하며 계속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지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라는 화장실을 가려고 회관 뒤편으로 향했는데 그때 술에 취한 아저씨 2명이 나타납니다. 젊은 아가씨가 뭐 이렇게 인상이 세게 생겼어? 김장하러 왔나? 혼자야? 오빠들한테 좀 고분고분 인사도 해야지. 두 아저씨는 유라에게 추근덕거리며 다가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아저씨들이 계속 따라붙으며 팔을 잡으려 하자 표정이 변합니다. 아저씨들, 그만. 여기까지만 해. 뭐야, 말투 좀 봐. 어린 게 버릇이 없네. 아가씨, 우리랑 술 한잔해. 아저씨 중 한 명이 유라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유라가 움직입니다. 번개같이 그 아저씨의 손목을 꺾고 다른 아저씨는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아야, 이 여자가 뭐야? 살려줘. 잠시 후 두 아저씨는 머리에 깍두기통을 뒤집어 쓰고 다리에는 파 김장줄기가 엉켜있는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손에 타이거 밤을 발라가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다음부터 여자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나대냐.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완전히 기겁합니다. 급히 말자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하죠. 말자야, 큰일 났어. 왜 그래요? 내 며느리가 사람을 때렸어. 두 사람을 바닥에 눕혀놨다고.
아니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내 며느리. 뭐라고요? 말자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유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털고 있고 두 아저씨는 겨우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야? 아, 어머님. 아저씨들이 좀 추근덕거려서 교육 좀 잠깐 했어요. 교육?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립니다. 말자야, 내 며느리 너무 무서워. 시어머니가 특수부대 출신인 거 아직 모르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면 저렇게 함부로 행동 못하지. 우리 동네에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왔다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 집안의 며느리야? 아주머니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말자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유라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디 관절을 꺾었어? 손목하고 어깨요. 급소는 안 건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행동 함부로 하는 것들한테는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지. 말자의 반응에 동네 아주머니들은 더욱 놀랍니다. 시어머니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말자야, 너도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놈들은 혼내줘야죠. 말자는 오히려 유라를 칭찬하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이때만큼은 며느리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의기투합합니다. 유라야, 오늘 정말 시원했다. 나도 군대에서 그런 놈들 많이 봤어. 명돌이도 유라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듭니다. 유라가 간식을 주자 명돌이는 더욱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화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김치통 위치 문제로 실랑이가 시작되거든요. 김장 사건 이후 며칠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유라의 무력 시위를 목격한 말자는 며느리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대청소를 하면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창고까지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명돌아, 오늘은 대작전이다. 창고 정리 작전 개시. 명돌이는 말자 뒤를 따라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 안에는 말자의 군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유라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어김없이 담배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창고 정리해. 너도 와서 도와줄래? 전 담배부터 피우고 올게요. 유라는 베란다로 향하고 말자는 혼자서 정리를 계속합니다. 박스를 하나씩 꺼내다가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겉면에는 작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여기 있었구나. 말자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30년 넘게 보지 않았던 상자였거든요. 안에는 군 복무 시절의 각종 작전 기록과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상자를 여는 순간 말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맨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죠. 전후 박선아. 일기장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며 말자는 과거의 기억에 잠깁니다. 박선아는 말자의 동기이자 가장 친한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전역 후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날의 기록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김봉춘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부분에서 말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 말자는 급히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다시 잠급니다. 그리고 상자를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죠. 점심시간 유라와 말자는 또다시 집안일 문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유라야, 집에 에어컨이나 싱크대 고치러 누가 오실 때는 문신도 좀 가리고 담배도 끌 줄 알아야지. 유라야,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해서 해야 한다니까. 전 그냥 조직 막내들이 다 해줬어서요. 그렇게 안 하면 옷이 상해. 상하면 새로 사면 되죠. 유라의 답변에 말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온 말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새로 사면 된다고? 물건을 아껴 써야지. 어머님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요즘은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린다고?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군인 출신답게 물자 절약 정신이 몸에 밴 말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죠. 어머님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군인도 다 어머님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말끝마다 우리 707은 안 그랬다. 707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는데 요즘 707도 어머님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 707은 뭐 다르다고? 아이고 참나.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동욱이 퇴근해서 중재하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엄마, 유라야, 그만 싸워. 동욱아, 내 와이프가 너무 버릇없어. 유라 이번엔 선 넘은 것 같아. 엄마도 너무 유라를 가르치려고 해요. 동욱은 양쪽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말자는 안방에서 혼자 작전 수첩을 정리합니다. 그동안의 며느리 길들이기 작전을 점검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죠. 1단계 생활 습관 개선 마이너스 실패. 2단계 예의범절 교육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가족 가치관 통일 마이너스 미실행. 말자는 작전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대였거든요. 그때 명돌이가 방으로 들어와 말자의 발밑에 앉습니다. 명돌아, 작전이 쉽지 않네. 유라는 정말 강적이야. 명돌이는 말자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립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안방에서 작전 상자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자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상자가 어디 갔지? 말자는 방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작전 상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말자는 급히 거실로 나가 유라를 찾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유라야, 내 방에 들어갔어? 아니요. 왜요? 상자 하나가 없어졌거든. 무슨 상자요? 유라는 태연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말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그날 밤 말자가 잠들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명돌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죠.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명돌이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명돌이는 안방에서 유라의 방으로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옮기는 것 같았죠. 명돌아, 뭐 하는 거야? 말자가 부르자 명돌이는 깜짝 놀라며 제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급히 마당으로 도망가 버리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유라의 방 주변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방 앞에서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발견하죠. 쪽지에는 전우 박선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이게 왜 여기에? 말자는 쪽지를 들고 유라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유라야, 나와봐. 왜요? 이게 뭐야? 말자가 쪽지를 보여주자 유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바람에 날아온 거 아니에요? 바람에 날아왔다고? 이게... 말자는 유라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죠. 유라야, 혹시 내 상자 본 적 없어? 철제 상자 말이야. 상자요? 못 봤는데요.
유라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지만 말자는 그 태도가 일부러 꾸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작전 일기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특히 박선아와 김봉춘의 이름이 언급된 쪽지를 보고 나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은 거죠, 어머님? 유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마치 유라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투였거든요. 명돌이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작전 일기장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전후 박선아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새벽 5시 말자는 일어나서 CCTV 녹화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거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어젯밤 영상을 재생해 봅니다. 말자가 잠든 후부터 아침까지 8대의 카메라 어디에도 침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상자가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는데. 말자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중 화면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명돌이가 밤늦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안방에서 나와 유라의 방으로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말자는 급히 마당으로 나가 명돌이의 발자국을 확인합니다. 어젯밤 비가 살짝 내린 덕분에 진흙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현관에서 시작된 진흙 발자국이 안방을 거쳐 유라의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왕복한 흔적이 뚜렷했죠. 설마 명돌이가 전달책 역할을 한 건가?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명돌이를 이용해서 작전 상자를 옮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유라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이렇게 일찍부터. 유라야, 명돌이가 어젯밤에 이상하게 행동한 것 같더라. 유라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지만 말자는 그 반응이 너무 완벽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거든요. 내 방하고 내 방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지 이 발자국 좀 보렴. 말자가 발자국을 가리키자 유라도 따라 나와 확인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명돌이가 왜 그랬을까요? 명돌이가 혼자서 그럴 리 없어. 누군가 시킨 거지. 사실 유라에게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동욱이와 말자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거든요. 동욱아, 유라와 이혼하는 게 어때?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런 며느리로는 우리 집안이 망해. 조폭 출신의 담배 술이나 하고. 그 말을 들은 유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로는 말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말자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점심 무렵 말자가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 유라는 은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인이파 조직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집안 곳곳에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실 소파 및 안방 옷장 뒤, 심지어 부엌 찬장 안까지. 유라는 전문가 수준의 솜씨로 도청 장치들을 숨겨놓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뭘 하는지 다 들을 수 있겠네. 이혼하라고? 웃기지 마.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조직에서 15년간 생활하며 익힌 기술이 이런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명돌이를 구슬려서 작전 일기장을 가져오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말자가 장보기에서 돌아오자 유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명돌이를 찾아 나섭니다. 명돌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뼈다귀를 물고 놀고 있었어요. 명돌아, 이리 와.
명돌이가 다가오자 말자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평소에 없던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말자가 주머니를 만져보려 하자 명돌이가 갑자기 도망가 버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유라는 본격적으로 말자를 떠보기로 합니다. 작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름을 꺼내는 것이죠. 어머님, 혹시 박선아라는 분이요. 순간 말자의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면서 국물이 쏟아져 나왔죠. 뭐라고? 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박선아요. 군 생활에서 잊지 못할 사람인가 봐요? 유라는 마치 추측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며칠 전에 바람에 날려서 제 방에 있던 쪽지요. 거기에 적혀 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유라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지만 말자는 완전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옛날 동료야. 군대 동료요? 특별한 사이였나 봐요. 어머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걸 보니까. 아니야. 그냥. 말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속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갈게. 말자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말자는 안방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박선아. 말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합니다. 30년 넘게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그 선택이 옳았던 건가? 유라는 도청 장치를 통해 말자의 독백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말자는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김봉춘을 넘겨준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유라는 도청을 통해 들은 내용을 메모합니다. 김봉춘을 넘겨줬다고?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라는 점점 호기심이 커집니다. 단순한 기싸움으로 시작한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곧 알아낼 거예요. 유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박선아와 김봉춘의 기억에 시달렸거든요. 유라는 그런 말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확신을 굳혀갑니다. 명돌아, 이리 와. 유라가 부르자 명돌이가 달려옵니다. 말자가 보는 앞에서 유라는 명돌이에게 특별한 간식을 줍니다. 소고기 육포를 잘게 찢어서 주는 것이죠. 이 녀석, 요즘 살이 쪘네. 말자가 중얼거리자 유라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간식을 좀 많이 줬거든요. 명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간식을 많이?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요. 명돌이가 제 말을 잘 들어서. 말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명돌이가 유라와 이상하게 친해진 시기와 작전 일기장이 사라진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점심시간 유라는 방에서 작전 일기장을 본격적으로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작전 기록인 줄 알았지만 읽어갈수록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춘. 이 이름이 자꾸 나오네. 유라는 자신의 가족사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김봉춘은 양인이파의 전설적인 2대 두목이었습니다. 검은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아버지는 유라가 5살 때까지만 함께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여인 유라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유라한텐 늘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유라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조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유라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 다녔고 주말이면 유라를 업고 놀이터에 데려가 주었죠. 특히 유라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주면서 우리 공주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았고 며칠 후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라에게 말했죠. 유라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할아버지는 항상 707 특임대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말해주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는 막내 삼촌이 양인이파의 3대 두목이 되어 30년 넘게 조직을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유라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할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어떻게 그런 집안에 들어가려고 해? 할아버지,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 원수의 집에 시집 가는 게 말이 돼?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으며 반대했었죠. 유라는 김봉춘이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읽어갈수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늘어났어요. 김봉춘은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다. 조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따뜻한 면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유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는 딸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다. 유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봉춘의 별명이 검은곰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무서운 별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다. 검은곰. 그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검은곰은 자신의 아버지 김봉춘만이 사용하던 별명이었거든요. 양인이파에서도 아무나 쓸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야. 유라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의 맨 뒤쪽, 뒷표지 안쪽에 뭔가 얇은 것이 끼워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유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 남자는 틀림없이 유라가 어릴 적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유라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지금의 유라와 비슷한 나이였죠. 사진 뒷면에는 말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곰 김봉춘. 사랑했던 사람. 미안해. 유라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일기장 속의 김봉춘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럼 어머님이 아버지와 유라는 일기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봉춘을 체포해야 한다. 상부의 명령이다. 박선아가 우리 관계를 눈치챘다.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나는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구할 것인가. 결국 나는 김봉춘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박선아의 위협이 무서웠다. 용서해줘, 검은곰. 나는 겁쟁이야. 유라는 일기장을 덮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느껴졌어요. 말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결국 자신을 선택했구나.
유라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복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유라는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봅니다. 유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했거든요. 유라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말자가 사진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수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디서? 그 사진을. 말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김봉춘, 검은곰, 제 아버지예요. 말자는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죠. 뭐라고? 양인이파 2대 두목 김봉춘. 검은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말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과 연인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유라는 일기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다 읽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했다는 거. 말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며느리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이 사랑했다가 배신한 남자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라, 너희 아버지는 양인이파 3대 두목이라고 하지 않았었니? 사실 유라는 김봉춘의 사망 후 양인이파 3대 두목인 막내 삼촌의 양녀가 되었기에 말자는 유라가 진짜 김봉춘의 자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이었지요. 말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려 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야, 내가 설명할게.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차갑게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설명해요? 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배신한 걸? 그게 아니야.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넘긴 건 사실이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선아가 우리 관계를 알고 위협했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내 동기였어.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일했는데 그 애가 김봉춘과 내가 만나는 걸 목격한 거야. 당시 우리 부대는 금서방파 조폭 조직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 그러면서 양인이파와 접촉하기 시작한 거고. 말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박선아는 원칙주의자였어. 적과 내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 24시간 안에 김봉춘을 넘기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선아가 말하더라. 만약 들키면 나뿐만 아니라 김봉춘도 적과 내통한 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고. 차라리 내가 먼저 신고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유라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당황합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말자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무서웠어.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유라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자는 더욱 괴로워합니다. 처음에는 체포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조사받고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상부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 말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금서방파에 이어 김봉춘을 이용해서 양인이파 전체를 소탕하려는 계획이었어. 그 사람은 미끼였던 거야. 유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미끼라고요? 응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총격전이 벌어졌어. 김봉춘은 끝까지 조직원들을 지키려고 했어. 혼자서 모든 걸 뒤집어쓰고 유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뒤늦게 알고 구하러 갔어. 정말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 상부에서는 처음부터 김봉춘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거야. 말자는 자책합니다. 나는 순진하게 생각했어. 내가 먼저 신고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유라는 말자의 고백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한 악역으로 생각했던 말자가 실제로는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님도 아버지를 잃은 거네요. 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선아와는 연락이 끊어졌어. 얼마 뒤 전역했거든. 그 애도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우리 둘 다 김봉춘을 죽음으로 문 거니까.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나도 곧 전역을 하고 이곳으로 왔어. 모든 걸 잊고 살려고. 하지만 하루도 그 사람 생각이 안 난 날이 없었어. 유라는 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복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님,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응.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 그 후로 동욱이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건 그 사람이었지. 말자는 유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미안하다. 김봉춘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름이랑 나이도 몰랐고 내가 그 사람의 조카일 수는 있겠다고만 생각했지 딸일 줄 정말 생각도 못했어. 유라도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마지막까지도 내 걱정만 했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조직이 와해돼도 어린 내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지. 그래서 상부도 김봉춘의 어린 딸에 대해선 더 조사하지 않았던 거고. 그게 너였을 줄이야.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모든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머님,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거네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명돌이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공통된 아픔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터져나온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말자는 안방에서 김봉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명돌이에게 밥을 주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돌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 구석, 큰 감나무 아래를 계속 킁킁거리며
앞발로 흙을 파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명돌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말자가 다가가자 명돌이는 더욱 열심히 그 자리를 팠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거긴 내 엄마 묻힌 자리잖아. 왜 저래 또? 그 자리는 명돌이의 어미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3년 전 늙어서 세상을 떠난 진돗개였죠. 김봉춘이 선물해 준 개였고 말자가 그 개를 키우면서 명돌이까지 낳게 된 것이었어요. 명돌이는 평소와 달리 연속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나와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명돌이는 유라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입에 물고 있던 헝겊 장난감 공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게 뭐야? 유라는 그 공을 집어 들여다봅니다. 낡고 해진 헝겊 공이었지만 명돌이가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 같았어요. 말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돌이 엄마, 참 똑똑했지. 김봉춘 그 사람과 셋이 함께 산책 다니던 시간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아.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봉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유라도 말없이 옆에 앉아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자 오래된 물건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낡은 목줄, 삭은 고무 장난감, 그리고 여러 개의 헝겊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 명돌이 엄마 것들이네. 유라가 헝겊공을 만지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거든요. 이거 안에 뭐 있지 않아요? 유라가 공을 흔들자 딸깍하고 안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어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혹시? 유라는 조심스럽게 헝겊공을 뜯어냈습니다. 오래된 실밥들이 풀어지면서 안쪽이 드러났죠. 그 안에는 조그맣고 둥근 녹음기 하나와 작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편지에는 말자와 유라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형태의 녹음기였죠. 재생해 볼까요? 유라의 말에 말자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30년 만에 듣는 김봉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말자야, 나는 널 원망하지 않아. 말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랑 조폭이 아닌 사이로 만났다면, 더 평범하게 만났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 유라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목소리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은 해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말자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야, 내가 내 딸이라면 분노보다 용서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날 닮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유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야,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녹음을 들어줘.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사랑한다. 녹음이 끝나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울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날 믿었던 거였어. 그런데 나는 그걸 못 알아봤어. 유라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명돌이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유라가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반쯤 묻힌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아보니 김봉춘과 말자, 그리고 명돌이의 어미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김봉춘은 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말자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명돌이의 어미는 두 사람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야. 말자는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봉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 햇살이 조금씩 마당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인 것 같아요. 말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김봉춘이 우리를 이어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김봉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었어요. 명돌이가 작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김봉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5년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안성시 아이들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조폭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왔어요. 안녕, 민수야. 오늘은 기분이 어때? 10살 남자아이 민수는 유라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상담센터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누나, 저 어제 반에서 발표했어요. 진짜? 뭘 발표했는데? 아빠 이야기요. 아빠가 나쁜 일 했지만 지금은 착한 사람이라고요. 유라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봉춘의 딸이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 조폭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하는 유라의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어요. 유라에게도 이제 귀여운 5살 아들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요, 좀 이상해요. 유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특수부대 군인인데 왜 맨날 김치 냉장고만 닫고 엄마는 무섭게 생겼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울어요. 관중석에서 말자와 유라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집은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둘이 있으면 도둑도 절대 안 오고 나쁜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아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싸울 땐 무섭지만 지금은 친구 같아요. 그리고 명돌이도 있어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관중들은 눈물과 웃음이 섞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자와 유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후 집 마당에서 말자와 유라는 함께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각도 1도 틀렸어요. 유라가 고추 건조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자가 즉시 바로잡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누가 같이 했냐가 중요한 거야, 작전은. 말자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유라도 따라서 웃었어요. 명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 털 뭉치처럼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된 모습이었어요. 고추 건조대 뒤편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명돌이 어미 가족을 지킨 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봉춘의 마지막 선물을 전해준 고마운 존재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유라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기념사진이라도 남겨두자. 말자는 군복 대신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유라도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어요. 명돌이도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사진 한켠에는 김봉춘의 낡은 헝겊공도 놓여 있었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 둘, 셋. 동욱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세 식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유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작전, 이제 진짜 성공했네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명 평화. 완전 성공이야. 저녁 무렵 유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명돌이랑 놀자. 명돌이는 유진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유진이가 명돌이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명돌이 어미에서 명돌이로, 명돌이에서 유진이로.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달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네요. 유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춘 씨가 남긴 건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리고 책임감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군기와 깡다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밤이 되자 유진이는 명돌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말자와 유라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 했는데 진짜 가족이 되다니. 봉춘 씨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명돌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봉춘이 꿈꿨던 그 평화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죠.